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치인이 정치를 까는 세계 유일의 자해 폭로쇼 정봉주의 PS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자, 그러면은 오늘 무슨 주제를 할 건지 초첨단 수동식으로 제가 언제 누를까요? 벌써 안 눌렀는데. 자, 쭉 한번 훑어보죠. 네. 그 다음 구제역. 네. 4대강. 짠. 사교육비 하락. 짠. 북한 경제. 네. 엄기영 전 MBC 사장. 이재호 특임장관. 국회 정상화. 정동영 대표. 이건 누가 이렇게 주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유시민 원장. 뉴욕타임스. 굉장히 많네요. 네.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죠. 네. 본인이 예언하고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게 질문하는 분들이 이제 질문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도 많은 얘기를 다 해주니까 이제 질문할 내용이 별로 없고. 그게 아니죠. 자신들의 정치적 그 식견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트윗에 올라가요. PSR 보고 나서. 어쨌든 그 정치 일정 중에 예. 최근 몇 개월 이내 정치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재보궐선거가 됐죠. 그렇죠. 강원도. 네, 재보궐선거. 강원도지사가 사실은 지금 공석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굉장히 전국적인 규모의 선거가 됐습니다. 사람들 많이 궁금해합니다. 여기 오늘 예언을 할 차례인 것 같아요. 드디어 의원님이. 엄기영 나오는가? 그리고 이광재 전 지사의 부인 이정숙 씨가 나오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둘이 만약에 정말 붙는다면 누가 이기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이제 증폭되고 있어요. 엄기영 전 MBC 사장이 사실은 관둘 때만 하더라도 한나라당에 갈 줄은 몰랐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민주당 쪽 얘기가 많이 나왔었으니까. 당연히. 그리고 뭐 모양새는 현 정권에 의해서 핍박당하다가 잘린 그런 모양새였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특히 언론인 출신들을 공천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른바 정당에서 물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또. 그렇죠. 은평 같은 경우. 그래서 보면은 정치인들하고 조금 판단이나 생각이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바닥에 들어가서 딜이 부딪히고 막 깨지고 싸우고 그래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은 평생 봉급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직장인이죠, 이제 그분들이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손석희 교수 같은 경우도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끝까지 안 한다고 하고. 그분이 나오면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안 한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까이서 언론인들을 보면 그분들이 사실은 그냥 어찌 보면 얼굴이 노출되어 있고 노출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게 투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생활 한 20, 30년 동안 몸에 밴 생활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상 싸워야 되는 상황에 오면은 무척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들었고. 이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뭐 준비된 내용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무척 크게 도전하고 투쟁적인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마무리 멘트 하나 자체가,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면, 저분이 대단히 전투적이고 투쟁적이고 비판적이다. 하는데 실상 생활 모습이나 이분들이 정치에 와서 도전할 땐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좀 과장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는 엄기영 전 MBC 사장이 강원도에 도전하는 게 쉽지 않겠다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선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줄까요? 이런 얘기는 좀 돌아요. 그러니까 이계진 의원도 놓고 돌려봤고 엄기영 사장도 놓고 돌려봤는데
수치상으로 이기는데 네. 6월 2일 지방선거를 반추해갖고 보면은 이 정도 이기는 수치면 지는 거다. 이런 그 계산이 한나라당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돌아요. 그래서 엄경도 아니고 이계진도 아닐 것이다. 또 다른 인물을. 그렇죠. 그래서 요즘 전 총리 누구죠? 무슨 한승수인가요? 뭐 그 얘기가 언론에서 조금씩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닥 분위기를 보면 엄기영 사장이나 이계진 의원이 누면은 우리가 이길 승산이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에서 지금 쭉 우리도 조사하지 않습니까? FGI도 들어갔고 뭐 여론조사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숨어있는 비율이나 이런 것까지 쭉 계산을 해보면 엄기영 사장이나 이계진은 우리가 이긴다. 그 민주당 후보를 이제 우리 민주당 중에서 이제 최문순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최문순 의원은 사장 출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명절 전날 미리 선언을 하십시오. 미리 선언을 하면 엄기영 사장이 그 선언을 못 할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고 그래갖고 같은 MBC 사장끼리 붙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문순 의원이 고민하는 건 그거였었거든요. 같은 MBC 사장끼리 어떻게 싸우냐 이게. 그런데 이거는 최문순 의원 생각은 엄기영 사장이 나간다는 걸 기정사실화 시키고 자기가 뒷박치면서 선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리 선언을 해버리면 엄기영 사장이 못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이제 본인은 나가고 싶어 하진 않아요. 본인은 고사한다고 보여요. 예, 본인은 그런데 워낙 이제 그 인품이나 이런 게 좋고 그러니까 마지막 상황이 되면은 최문순 의원은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도 최문순 의원은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죠. 최문순 의원도. 그리고 지난번에 그 최종원 의원이 강원도 경제 문제가 시급하니 경제적인 인물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래갖고 권오규 부총리인가요? 그분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런데 현재는 이제 완전히 안개 속에 쌓여 있는데 한나라당을 보면은 엄기영 앵커나 이계진 의원은 안 한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근데 엄경 그 사장은 본인은 여기에 나올 의사가 있는가 보던데 한나라당에 곧 입당할 것 같고. 본인은 절대적으로 나오고 싶어 하죠. 그죠. 예, 절대적으로 나오고 싶어 하는데, 아닌 척 하나. 최근의 결과를 보면서 조금 주저한다라고 하는 분위기도 또 감지가 돼요. 본인도? 예. 이기지 못하죠. 못할 것 본인이 같아서. 나가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무슨 얘기냐, 내가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 이랬다가 객관적인 이제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바닥 정서가 이제 두 가지가 흐르고 있는 거죠. 하나는 너무 지난번 나왔듯이 6월 2일에도 이광재 전 도지사가 네. 대법에 계류되어 있는 걸 알고 찍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강원도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대통령 될 만한 인물을 하나 잡았는데 너무 핍박하는 거 아니냐. 그런 정서가 지금도 똑같은데 지금은 곱하기 3이 돼버린 거예요. 동명론. 억울하다. 그렇죠. 지금도 홀대하고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탄압하고 억압하는 게 보였으니까. 겨우 강원도가 대통령 될 만한 인물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강원도에서 실제 이광재 전 도지사가 돌기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돈다는 건 유세를 나오고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에서 이광재 도지사가 직접 선거운동에 뛰어다닌다 라고 하는 소문만 돌면 이긴다고 보는 거예요. 최근에 보도된 거 보니까 그 최문순 의원 그다음에 권효규 전 경제부총리였나요? 그분 하고 이렇게 넣고 돌려보니까 그쪽의 1등은 엄기영이고 그리고 이정숙 씨, 이광재 지사의 부인 이정숙 씨도 놓고 들려봤더니 이정숙 씨가 가장 경쟁력이 있더라. 요 정도까지는 제가 보도를 봤는데. 근데 민주당에서 이정숙 씨를 후보로 공천할 뜻이 있나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은 그냥 주부였는데, 사실상.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반짝하면서 이게 가거든요. 근데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2, 3일 남겨놓고 뒷심을 발휘해야 되는데,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는 한 3, 4일 남겨놓고 확 분위기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통미까지 쫓아 올라간 건데, 이렇게 비정치인들, 혹은 감정에 호소하는, 물론 감정에 호소해야죠. 감정에 호소하는데, 결국은 정책으로 승부하고 정치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러지 않으면 뒷심에서 딸려버려요. 그 뒤에 이광재 지사가 있잖아요. 이제 민주당의 관계자들은, 강원도 관계자들은, 이광재
그 의원의 도지사의 그 부인 이정숙 씨를 얘기하는 것을 무척 꺼려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누구도 자신이 없는 거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았다. 전혀. 예,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심이 빠질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강원도민의 마음으로 예. 돌아가 보자면 강원도민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광재 지사가 지금 감옥에 있다거나 예, 예. 아니면 뭐 불의의 사고로 뭐 정치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라거나 예. 뭐 외국에서 흔히 이제 암살을 당했다거나 그러면은 그야말로 이제 동정만으로 그 사람을 뽑는 건데 이 경우에는 뽑아두면 사실 일은 이광재가 다 하고 이정숙 씨는 그 표면적으로는 예. 공식적으로는 도지사지만 실제 일은 남편과 의논해서 남편이 다 할 수 있다. 예. 공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게 우리 측에서 보면 이제 장점일 것처럼 보이지만 네. 한나라당에서 공격하기 좋은 카드죠. 허수아비 도지사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치인이 아니고 부인을 내세워서 최근의 정치에서는 부인을 내세워서 승산을 이 결과가 좋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적도 별로 없었지만 과거의 사례 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감옥에 갔다. 옛날에는 그 부인을 내세워서 네, 그러니까 몇번 있었죠. 70년대, 80년대는 그렇게 하고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이제 정치 수준도 좀 높아졌고 그래서 강원도의 이광재 도지사의 부인 이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기 무척 꺼려해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서 나왔냐 하면 사실은 이광재 핵심 지지자들, 측근들 그쪽에서 이게 너무 억울하니까 이렇게 갖고도 싸워갖고 강원도민들의 감정이 호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이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정숙 이런 분들을 놓고 돌리기가 좀 깝깝한 상황이에요.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원도 전체에 우리는 여론조사 이런 게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그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국은 엄경 전 사장이 후보가 된다, 안 된다 예언을 해주셔야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엄경. 예, 아유 예언 하나 나왔어요. 예, 이거 엄경 곧 밝혀집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정숙 씨가 후보가 된다, 안 된다? 그건 제가 말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말하기 진짜 발을 어려운데. 빼시나요? 예, 발을 빼죠. 자 그러면은 예.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엄기영 지금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그런 구도니까 엄기영 전 사장과 예. 이정숙 씨가 후보가 돼요. 예. 경합을 했다. 예.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런 시나리오 하나를 놓고 얘기하자면 그런 시나리오라면 일단 강원도는 저쪽에서 이제 그 한승수 총리 맞나요? 예. 지금 내세우겠다는 사람이. 그런 거 거론됐었죠. 내서까지보다는. 예. 그런데 어쨌든 강원도는 50% 이상의 승산은 있어요. 그렇게 보시나요? 예, 강원도는 누가 좀 무척 유리한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강원도민들이 지난번에 여론조사 할 때는 많이 밀렸잖아요. 그런데 뭐 한 8%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실제 이분들이 안에서 타고 있는 이 분노나 이런 그 박탈감 이런 거 무척 깊어요. 강원도에서 한 20% 갭이 있었죠. 여론조사에는 한 10% 정도 지고 뭐 있다가 17, 8%까지 지고 있었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도 임박에서도 우리가 지는 게 7, 8% 지는 거로 나왔으니까 한 20%를 뒤집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6, 7%가 이게 뒤집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투표율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강원도에 또 이제 저하고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 어제도 전화하고 이제 오늘도 통화하고 이제 그 자기들 생각 막 얘기하는 거죠. 누구를 공천해야 된다, 누구를 해야 된다. 그럼 바닥 정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의외로 또 강원도 사람들이 무척 객관적으로 자기들 지역 그 정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쪽 활동하는 사람들이 우리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서가 어떻고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 어느 정도 투표율이 가게 되면 이길 것 같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돈다. 그리고 일단은 무척 지금 강원도민들이 분노해 있는데 이분들이 선거 때까지 가면서 이 감정이 좀 누그러진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로 보는 거예요. 이건 반짝하는 감정이 반짝하는 아니라. 감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현 정권에 대해서 강원도가 홀대받고 당하고 예. 우리의 아들 이광재를 잘라냈고 예. 이런 거에 대한 분노가 일시적인 게 아닌 거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건 알지 뭔가요?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테면 뭐 박탈감이 있다, 뭐 분노가 있다, 뭐 이게 또 뺏긴 것 같다 이런 거 우리 입으로만 하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면 이게 얼마나 깊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강원도
분들이 예. 좀 무뚝뚝하고 속내를 잘 말 안 하거든요. 얘기 안 하는데 네. 지금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관심도 높기 때문에 일단 투표율이 좀 그 일반적인 재보궐선거보다 좀 높게 나올 것이고 그 높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그대로 반영될 그 비율로 나올 것이다. 누가 나오든 이길 텐데. 누가 나온데도 이길 텐데는 아니고 50% 정도의 훨씬 지금으로서 승산이 더 높다. 그런데 이제 후보 공천 잘하고 그다음에 강원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이광재 후보 도지사가 당한 그리고 강원도가 당한 이 정서를 잘 모아내면 승산이 충분히 있는 싸움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 엄기영 전 사장이 굉장히 멍청한 판단을 근데 한 게 이제 만약 지금 민주당으로 오게 돼도 민주당에서도 못 받고 당연하죠. 예. 근데 제 말은 이 양반이 처음부터 민주당을 갔으면 지금 그럼요. 나가면 무조건 당선인데. 그리고 진짜 멍청한 건 뭐냐면 이게 잔머리의 최후예요. 이게. 그 정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정치는 어느 당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냄새를 피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6.2 재보궐선거 때 쭉 돌았잖아요. 한나라당 그 후보 사무실을. 네. 그럼 뭐, 파란 옷 입고 막 파란 옷 입고. 방송 나오고. 제일 멍청한 짓을 한 거죠. 자기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 잔머리의 최후라는 겁니다. 그게. 정치를 너무 우습게 본 거죠. 정치를 언론에서 이렇게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땐 정치인들 얼마나 허접해 보입니까? 뭐 자기들끼리 맨날 싸움만 하는 것 같고 그냥 모여서 그냥 굴 하나 풀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의원님을 오래 알았는데 여전히 그렇게 보여요. 강원도 결론을 내리자면 엄기영 후보가 네. 엄기영 후보가 아니지 엄기영 전 사장이 물먹을 확률이 꽤 높고 무척 지금 당혹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정치권이 이런 데였구나라고 하는 건 아직 알려면 한참 있어야 되는데 저절로 자기 한나라당 입당하게 되면 그냥 후보가 될 줄 알았던 거죠. 당연히. 예. 지금도 계속 엄기영 하면 이중 플레이, 네. 페인트 모션. 배반자 저는 그게 이런 싫어요. 이미지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나라당과 언론 입당해버리면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미지를 스스로 ഘ아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해에 아주 전형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확인하고 다시 요건 넘어가죠. 이정숙 네, 이정숙 씨. 그 얘기하기 힘들어요. 뒷심이 좀 걱정이 걱정된다. 돼요. 그게 걱정이 돼요. 저는 이분이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이정숙 개인적으로.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는 있어요. 지금 누구 하나 선뜻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최문순 의원 같은 경우도 무척 승산이 높아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엄경 얘기를 하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고 있는데 본인이 또 나갈 생각도 있어요. 전혀 없진 않아요. 근데 이게 당에서는 서로 막 나가겠다는 사람 서너 명이 경쟁을 해줘야지 이게 좋은 건데 지금 민주당 형국을 보게 되면 다 빼고 있는 거예요. 한나라당은 뭐 엄경 나가려고 했고 이계진 나가려고 했고 한승수 총리도 얘기하니까 뭐 부정적으로 얘기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린 지금 후보가 없잖아요. 그 이정숙 씨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거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당에서는 최문순 의원이 나가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최문순 의원이 나가면. 그건 정말로 민주당의 시각이고 예. 저는 강원도민의 시각과 어떤 정서로 보자면 이분이 나와야지 제가 보기 이길 것 같아요. 이재호 그 특임장관의 행보에 굉장히 바빠요. 예. 여기저기 나와서 무수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예. 근데 그 무수한 말들의 양대축이 뭐냐면 하나는 박근혜 전 대표를 공격하는 거고 하나는 박근혜 전 대표를 또 이렇게 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애매모호한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과학벨트 예. 그걸 백지화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과학벨트를 백지화하면 과학벨트에 대해서 발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전 대표가.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표가 충청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되면 영남에서 민심 위반한다. 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표를 충청도에 묶어두려고 하는 거다. 고립시키고. 라는 전략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표와 이재호 특임장관을 묶어서 예. 이재호 특임장관이 뭐 개헌 지금 개헌서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개헌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짚어보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박근혜 전 대표 지금. 저는 이제 박근혜 대표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나라당의 개헌 요청을 주의 깊게 봤어요. 네.
의외로 힘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우려하셨는데. 저는 우려했죠. 개헌을. 근데 그분들, 그 양반들이 개헌을 던지면서 왜, 당근이 없었을까. 그때 이제 채찍을 여러 개 말씀하셨죠. 예. 반대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주저앉히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있다. 그렇죠. 네. 그런 이제 두 가지를 예측을 했죠. 실질적으로 좀 비열한 카드도 하나 갖고 있을 수 있고, 네. 또 한 축에서는 정치적으로 저렇게 하면 우리가 유리할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지 그러게 되면 우리가 영남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민주당에서 그런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원들도 혹하라고. 혹하고 그다음에 4년 중임제 개헌. 그런데 이번에 개헌 얘기를 나오면서 이상하게 복합적으로 무슨 그 백화점식으로 열거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개헌의 포인트가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얘기가 어느 언론에서도 아주 간명하게 나온 적이 없어요. 혹시 뭐 내각제나 2호 집정부제 이런 단어가 튀어나오면 거부감이 있을까봐 그런 거 아닐까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지금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이 얘기만 계속 나왔죠. 그렇죠. 이 얘기만 나왔죠. 그러면 그건 바로 그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이 곧 될 거라고 믿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나 대통령 될 건데 그럼 권한이 나한테 집중되어 있어? 내 권한 뺏겠다는 거 아니야? 당연히 반발하죠. 그러면 이런 얘기 이외에 실질적으로 개헌을 하면 저거 나 개헌을 해도 좀 나한테 무슨 조금 혜택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 진영에 이러한 내용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전략의 실패입니까? 아니 뭡니까?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게 도대체 뭔가 그러고 한나라당 의원들한테도 친박 쪽의 의원들한테 왜 그러냐 왜 개헌하냐 그랬더니 정말 모르겠대요. 자기들도. 정말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 비치는 것은 박근혜 대표를 흠집내고 혹은 대통령이 됐을 때라도 박근혜 만약 된다면 힘을 뺏기 위한 이런 의도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건 뭐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된 다음에 힘을 어떻게 뺍니까, 자기들이? 이번에 개헌 정국은 이번에 개헌 정국은 이런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개헌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도 좀 있었고 두 가지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정말 정치판이나 국민들의 민심을 이렇게 못 읽을까 하는 이런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안에 있고 마지막에 레임덕 가면은 우리는 레임덕이라는데 자기들 끝까지 아니라 그러거든. 지금도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은 계속 주장하죠. 계속 주장하죠. 근데 지금 한나라당이 저렇게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뭐예요? 예. 과학 비즈니스 벨트 그다음에 동남권 공항 우리가 여기서 다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저런 거 갖고 싸우는 거 보면 한나라당이 그다음에 친박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개헌하고 싶은 사람끼리 탈당해갖고 해라 그랬어요. 그게 열린우리당 마지막 모습하고 좀 너무 흡사한데 우리는 힘을 빠지는 거 그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힘 빠지고 있는 거를 실질적으로 청와대에서 진짜 모르는 거 아니냐. 이재호 장관도 이렇게 힘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진짜 모르는 거 아니냐.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르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저는 진짜 모른다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재호 장관은요? 그분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정치를 하루 이틀 한 분이 아니니까. 그럼 이재호 장관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은 그분이 민주당 뿌락칩니까? 자기 살 길을 찾는 거겠죠. 네.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개헌을 던지면서 양수겸장을 친 것 아니냐. 뭐냐면, 개헌을 밀고 갈 수 있는 동력을 잡으면, 전국의 주도권을 잡기 때문에 레임덕도 없고 자기들 전국을 쭉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가만히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 전국을 끌고 가는 힘이 뭐가 있어요? 아무 아젠다가 없거든요. 그 다음 물가 문제 있죠. 전세 대란 있죠. 그 다음에 선진국 만들려고 그랬더니 선진국을 만들었다 명진 스님인가 그랬잖아요. 구제역 파동이 있죠. 환경 대재앙이 오고 있잖아요. 이런데 가만히 지금 전국 흘러가는 걸 보면은 그런 걸 갖고 청와대 비판하고 집권 여당을 문제 제기하는 것만 있지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아젠다를 끌고 간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전국의 주도권을 놓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종의 박탈감 이런 게 좀 깊이 작용하지 않았냐. 그래서 개헌을 밀고 가면서 개헌이 동력을 받으면 좋고 만약 동력을 못 받더라도 재보궐선거 지나면서 상반기 끌고 가면서 또 다른 국면으로 전국을 전환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레임덕 방지하고 예, 레임덕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개헌 얘기를 충분히 하는 만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전국을 자신들이 끌고 가려고 하는 무슨 기반을 잡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 카드가 뭐겠느냐. 그 다음 카드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이 정치 수를 놓은 걸 처음 봐요. 없지 않을까요? 그 다음 수가? 아니, 이제 없으면요. 없으면 진짜 심각해지는 거예요. 없으면 저쪽 진영에 이미 자중질환이 심각하게 붙었거든요. 근데 지금 개헌 문제 말고 만약 개헌이 이제 죽어버려요. 개헌이 죽으면 뭘 갖고 정부를 끌고 가죠? 그러니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없잖아요. 구제거로 끌고 갈래나?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정국을 끌고 가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바로 레임덕이에요. 그 전에 뭐를 끌고 갔냐면 나 경제 대통령이니까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슈로 쭉 왔는데 다 망가졌잖아요, 그게. G20, 뭐 UAE. UAE 원전 그 뻐르고 났죠. 얼마로 우리가 대야 된다 그랬죠? 100억 달러로 우리가 대야 된다 그랬나요? 네. 그럼 12조예요? 20조 중에 12조를 우리가 되는 거죠. 12조는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날마다 하루에 1,300만 원씩 써야지 12조예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죠? 그러니까 2000년, 2010년이죠. 2010년 예. 곱하기 365 예. 해서 나온 숫자를 예. 12조로 나누면 300 몇십만 원이 나와요? 아니요. 1,350만 원. 13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요. 날마다 1,350만 원 써야 돼요. 정말 그 정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제구로 2조 날렸잖아요. 저 계산해보잖아요. 이제 해보세요. 그거 조 단위 계산 안 나옵니다. 그 조 단위 계산 안 나와요. 아니죠, 이제 알 수는 있죠. 공지우. 그리고 네. 우리가 그 구제구로 2조 날렸잖아요. 2조는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 네. 지금까지 하루에 270만 원씩 써야 돼요. 그러니까 12조는 그거 6배니까 더 써야 돼. 한 1,500만 원쯤 나와요. 1,400만 원쯤. 하루에. 그 정도 돈이에요. 그 정도 돈.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하루에 2010년 동안 하루에 한 명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요. 그 돈이 계산하면 맞죠? 1,350만 원. 아니 1,500만 원쯤 나와요. 어때요? 1,550. 156에다가 뒤에 공이 5개. 156에다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1,560만 원딱 떨어지잖아요. 10만, 10만, 100만. 맞네요. 1,560만 원. 오. 그런 계산만 하고 살아요, 제가. 설거지하면 사는 계산이에요, 그게. 예수님 탄생 이후 지금까지 하루에. 이거 본인이 하신 거 맞습니까, 계산? 그럼요. 오, 이거 실감 납니다. 실감, 이렇게 해야지 실감 나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하셨고, 개헌 이후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젠다가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이쯤 되면요. 네. 우리가 청와대 정권도 잡아보고, 네. 전체 흐름을 늘 아젠다를 선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전략기획 팀들이거든요. 네, 브레인들. 네. 예, 브레인들. 제가 민주당,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위원장 출신 아니에요. 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청와대에서 무슨 아젠다로 끌고 갈 것이냐. 이 정국을 어떻게 주도할 것이냐. 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쯤 되면요. 한쪽에서는 레임덕이라고 계속 얘기하죠. 끌고 갈 수 있는 아젠다 없죠. 등에 식은땀 나요. 그래서 저는 개헌 문제를 던지게 되면 옛날에 우리도 비슷한 경험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좋은 취지였었지만 대연정 제안하고 확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네 분이 지금은 대연정 정도 수준은 아닌데 한나라당을 갈라치기 하고 그 네 분을 분열시키는데 최고의 카드가 개헌이었어요. 우리가 예측한 것부터 훨씬 충격파는 컸고 단명했고 그래서 한나라당이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본격적으로 보인 게 개헌이었고 거기서 이제 개헌 때문에 감정적으로 갈라지고 이게 패가 나눠지고 그러니까 과학 비즈니스 벨트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지금 최대 자충수가 된 거네요. 그런 최대 자충수가 된 거죠. 근데 그 이재호 특임장관이 트윗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다 그래요. 자기가 이지매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지매를 너무 심하게 당하면 정치의 발전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한 명이 꼬집은 거예요. 권력을 이지매라고 하는 것은 약자인데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의 남자가 도대체 무슨 이지매냐. 스스로 국민들이 관심 없는 지금 물가 문제, 전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이 구제 문제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관심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여기다 개헌 카드를 던진 자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지매라는 건 이런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원도 예. 이 개헌의 논의에 예.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자기 편에 붙여두지 않는다. 예. 그걸 이지매로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재호 팀장한테 가서 때리겠어요? 아니. 그러게 이제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네. 정치적 발언을 하면은 그러니까 뭐 골리앗과 싸우겠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골리앗을 박근혜 전 대표에 비유해갖고 박근혜 대표하고 싸우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었는데 그렇게 자기를 몰아가는 건 이제 자기 이지매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표 쪽 진영 친박 쪽에서 이번에 대응을 하는 걸 보고 좀 무섭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로 대통령이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이거든요. 네. 근데 개헌을 아주 간단하게 탁 치고 빠져나온 거예요. 박근혜 쪽에서. 박근혜 쪽에서. 그러니까 저게 정책 의총 4일 하기로 한 게. 여기서는 전력으로 공격을 하는데. 던졌는데 탕 튕겨냈다. 예. 무슨 전략을 썼냐면 일사불란하게 딱 무시 전략을 하고 빠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런 아젠다를 갖고 저렇게 무시하면서 빠져나오고 전국의 이슈를 확 저렇게 죽여버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한나라당 내의 무게 중심이, 힘의 중심이 급속히 박근혜 대표 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런 게 이번에 보인 거예요. 그럼 이건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과 예. 박근혜 전 대표가 정면으로 붙은 거네요. 심각하게 기싸움을 한 거죠. 심각하게 기싸움을 했는데 붙었는데 박근혜 승한 거네요 지금. 이 정도면 KO 승한 거예요. 그렇군요. 이 정도면 그 압승을 한 거고, 근데 그게 의총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은 의총 하는데 막 그 친이계만 발언을 하는데 박근혜 대표 쪽이 발언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빠져나갔어요. 아예.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누가 이거를 반대했나 들여다보셔야죠. 홍준표, 정두원, 나경원. 이름도 잘하시. 네. 나경원 의원은 뭐라 그랬냐면 개헌특위를 구성할지 말지 그걸 먼저 투표에 붙여보자. 진짜 이거는 아주 얍삽한 태도거든요. 하지 말자도 아니고 하자도 아니고 개헌특위를 구성할지 말지 그걸 먼저 토론에 붙이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투표할 걸 투표할지 말지 토론에 붙이자라고 하는 얘기나 똑같아요. 조기 축구 이런 데서 그런 얘기는 맞아 죽어요. 정치권이니까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최고위원이니까. 아니 개헌특위를 구성하면 구성하고 안 하면 마는 거지 구성할지 말지를 그냥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견해가 없는 거야. 그런데 정두원, 홍준표 이 친이 세력이었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네, 과거에. 여기서 치고 나갔죠. 그러니까 그 다다음 날쯤 되니까 나경원 최고위원도 입장을 또 바꿔요. 개헌특위 구성하는 게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투로 싹 바뀌면서 개헌특위 구성에 반대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친이나 범친이로 있던 사람들이고 또 누가 있냐면 소장파 있잖아요. 민번 20일인가 거기서 개헌에 대해서 부정적 아니에요. 근데 민번 20일에 정태근 의원 이런 사람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아주 친이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박근혜 쪽은 무시 전략으로 빠져나왔고 친이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치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이제 친이에서 저걸 신호탄으로 해서 심각하게 박근혜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거나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행렬이 노출하지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개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들고 나올 카드가 뭔가 한나라당 의원들도 무척 지금 관심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의 모든 관심은 내년 공천권 누가 갖고 있냐예요. 누가 나를 뽑아줄 누가 거냐. 나를 공천해 줄 것인가. 그런데 보니까 확 지금 돌아섰고 박근혜 대표한테 갔다가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인데 대통령이나 친이가 공천권을 갖게 되면 죽는 거거든요. 그냥 박근혜 쪽으로는 가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은 무게중심이 옮겨가는데 심정적 이탈자만 생긴다. 얼굴은 이명박 쪽을 보고 엉덩이는 박근혜 다리 쪽에. 이러고 있는 거죠. 다리는 이쪽으로 가 있고. 비겁한 사람들이 계속 양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대목에서 이제 가장 비겁한 사람이 나경원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명예훼손 되나? 명예훼손 되면 취소한다고 생존 그러고. 기술이죠. 생존 기술. 서바이벌 스킬이라고. 네. 그래서 그 이번에 개헌을 보면서 내가 등에 식은땀 난다 그랬잖아요. 실제 식은땀 난다니까요. 박근혜 대표한테 완패했고 그리고 그냥 완패한 게 아니라 친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다리에 힘 빠지기 시작했구나. 이제는 우리가 기회만 오면 언제든지 여기서 이탈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한 사람이 그게 언제 심정적으로 생겼다는 거죠. 그 아니, 그건 언제 공천권을 놓고 싸움을 보는데. 언제 오는 겁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를 드리면 마음속으로는 박근혜 쪽으로 가 있고
겉으로는 친이에 남아있고 그렇죠. 친이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이러한 양상이 공천 때까지 그대로 갑니다. 아, 그래요? 공천권은 여전히 친이가 잡아요. 주의 야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낮에는 이명박 쪽에 붙어 있고 밤에는 박근혜 쪽에 그래서 붙어 있는. 공천권은 표면적으로는 친이에서 행사를 하는데 공천 때 이제 박근혜 대표가 공식적으로 붙죠. 왜냐면 이 공천이 마지막 싸움이니까 대선 후가는. 그래서 그 싸움이 언제부터 붙냐면 올 10월 11월서부터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한나라당에서 공천 전쟁이 들어가요.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이제 당대표 전쟁에 들어가잖아요. 양쪽이 정치적으로 무척 바빠지죠. 친이 쪽으로 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친이 쪽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이런 중립지대 의원들이 대거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대거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싸움을 보면서 대통령 쪽에서 대통령 카카 쪽에서 카카라고 해야지 꿈에서도 보고 그랬으니까 꿈에서 두 번 봤는데 왜 그렇게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지 모르겠어요. 때리려고.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무척 지금 고민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가 나오잖아요. 4월 27일 재보궐선거에서 강원도지사가 진다면 한나라당이 진다면 김해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다면 분당에서 이기는데 한나라당이 신승을 한다면 아슬아슬하게 이긴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으면 어떻게 그때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당권을 놓고 청와대는 당에 개입하지 마라. 당정을 완전히 분리하자. 그러니까 당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것이다. 나오죠. 이명박과 함께 죽기 싫으니까. 나오죠. 우리 때도 나왔거든요, 그게.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4.27 재보궐선거 지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4.27 재보궐선거 지면은, 특히 이제 강원도지사,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두 개 또 국회의원 선거구역 더 나오게 되면 이제 그것까지 묶어갖고 얘기를 하겠죠. 지면은 현재 당 지도부를, 안상수 대표. 그리고 지도부를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 아무 얘기도 못하고, 청와대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지도부는 이제 날라가라. 그만둬라. 그리고 당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민심을 더 잘 읽는다. 당이 중심이 돼서 여당으로서 당이 중심이 돼갖고 이 정국을 끌고 가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면서 청와대하고 거리를 두고 완전 결별 선언하는 이 과정을 겪어갑니다. 이럴 때 이제 박근혜 측에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담글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하겠죠. 담궈서 공천권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담글 것이고. 그럼 박근혜 당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이제 박근혜 당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4월 27일 재보선거까지 갔는데 4월 27일 재보선거에서 우리가 이기고 한나라당이 새롭게 전국을 끌고 갈 수 있는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아젠다를 개발하지 못한다면 전국은 한나라당 내홍은 점점 더 깊어지고 이제는 전면전으로 붙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박근혜 측에서 내년 4월 공천권까지도 아예 가져올 수 있는 당이 정부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이런 구도가 가능하다고 보게 되면 전면전을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이명박 탈당을 요구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탈당을 요구하는 거죠.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네. 이재호 팀 장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느닷없이 떠오른 영감인데 2012년에 이재호 특임장관이 본인도 나온다? 아니 국회의원 공천도 못 받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다.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4월 27일 재보선거 지나면서 한나라당이 어떻게 빡세게 싸우냐. 근데 이제 한나라당 박근혜 측에서 주화파 주전파가 나뉠 거예요. 지금 잘못 진검승부했다가 진검승부는 대선 후보가 될 때까지 참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쪽과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싸움은 총선 공천권 싸움이기 때문에 미리 칼을 뽑자. 라고 하는 게 10월에 칼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10월에도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제 저는 상당히 도전적으로 나올 거라고 하는 예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전투적인 모습과 우리가 이제 싸워서 공천권도 하고 당의 주도권을 잡겠다 그러고 당과 그 청와대를 완전 분리시켰다 이런 모습을 안 보여주면 중립지대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안 와요. 공천권이 걸려있으니까. 공천권이 걸려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주화파 주전파가 좀 싸울 텐데 지금처럼 전국을 그 청와대가 장악하지 못한다면은 박근혜 쪽에서
좀 일찍 더 전쟁을 일찍 선언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분수령은 4월 27일 재보궐선거를 보고 그 다음에 4월 27일 재보궐선거의 평가에 따라서 그러면서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전국을 장악할 수 있는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이슈를 뭘 갖고 나올 것이냐.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별 이슈가 없이 이런 민생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물가는 그 서민들 폭동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폭풍 전이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부는 민주화 열풍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까지 왔고 물가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서민들이 들고 일어날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근데 특별한 그 주도권을 장악을 못 해. 그러면은 그 심각한 그 레임덕으로 가면서 불만 치솟고 그러게 되면 이제 박근혜 측에서 이제는 싸울 때다. 이제는 우리가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할 때다. 당의 주도권을 장악해야 될 때다 해갖고 좀 일찍 칼을 뽑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4월 27일 재보선거 강원도서부터 오늘 얘기했는데 강원도 결과가 무척 중요해요. 그리고 덤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혹시 3월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두 군데 지역이 재보궐선거 지역으로 된다면 국회의원 선거 지역이 된다면 이 한나라당 내의 내홍과 내분 상황은 점점 더 아주 그 깊게 파고 들어갈 것이다. 그래도 분당은 안 되겠죠, 한나라당은. 민주당은 분당이 됐었죠. 예. 그 와중에. 한나라당은 분당은 안 됩니다. 그쪽의 프리미엄이 워낙 큰 줄 알고 아까 그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대통령 탈당 요구하는 상황은 올 거예요. 탈당해라.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 정부를 끌고 가겠다. 그러면 이제 뭐 그 이명박 대통령 탈당하라는 말 나오는 순간 그냥 뭐 난리 날 것 같아요. 마무리로. 그런데 민주당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예. 적들의 분열을 예. 보고 그걸 잘 활용해서 예.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정당인가?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정상이죠. 예를 들어서 구제역. 그거 난리잖아요. 예.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듣는 소리는 이런 거예요. 한나라당이 그런 얘기했어요. 예. 뭐라고 그랬냐면 구제역 확산의 주범은 민주당이다. 그렇죠.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 아니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들 몰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전국 그렇지. 그런 소리를 듣고 제가 민주당이 멋지게 반박한 걸 못 봤어요. 예. 어쨌든 민주당이 그동안 바보였다. 바보가 아니라는 걸 보여달라. 예. 여기까지 하죠. 예. 아니 끝날 때 예고를 해줘야 돼요. 왜 이렇게 급 끝나느냐는 거야. 얘기하다가 마무리할 게 별로 없어요. 예. 마무리 한번 해보자면 예. 그 강원도가 중요하다. 예. 그런데 민주당 쪽 염기영 전 사장은 안 될 공산이 꽤 있다. 안 될 공산이 그리고 이정숙 씨, 이광재 전 지사의 부인 이정숙 씨는 부담스럽다.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이기냐?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꽤 높다. 50%는 넘어왔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예.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롤러코스터를 예. 탈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 그것이 이제 표면화돼서 당정 분리니 예. 이명박 대통령 공천권 전쟁, 예. 공천권 전쟁으로 표현해야 돼요. 전쟁이니 그럼 이명박 대통령 탈당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이 이제 기사로 보게 되면 예.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으로부터 탈당해달라는 요구를 받는다는 것을 예. 사람들이 기사로 만약에 눈으로 확인하면 예. 이제 무서운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여론조사가 정확하게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렇죠. 네. 저기 약간 몸집 큰 분 저기 들어오고 계시나요? 예. 빨리 끝내라는데. 김영민 씨가 들어오셨어, 다음 서. 아니 도대체 남의 방송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와서 행패를 놓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김영민 씨의 회방으로 끝내서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